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강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2 앞에서 배웠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해하실 부분은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해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셉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순서상으로 13주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앞에서 다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응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NN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영상을 인식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배포드리는 코드는 심플 컨버넷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심플 컨버넷이라고 하는 코드를 보시면 일단 그 문자 인식, 핸드라이팅, 그러니까 손글씨를 인식하는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손글씨가 있으면 이 손글씨를 통해서 컴브렐루 플리, 그 다음에 이거는 아핀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아핀은 사실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두 개를 적용해서 동작시키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커스텀하게 작성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쓰이는 케라스나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만 아마도 이 구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아시면 그쪽 정의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 디멘전을 몇 개로 할 거냐, 인풋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필터 넘버는 어떻게 하고, 필터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패딩은 어떻게 하고, 스트라이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뭐 웨이트 이니셜, 뭐 스탠다드 데리에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요로 학습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의하는 형태의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뭐 실제로 그 컨벤셔널 CNN을 적용할 때 이제 케라스의 예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케라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됩니다. 프롬 케라스 모델 임포트 시퀀셜하고 케라스 임포트 옵티마이저에서 케라스에 여러 쓸 것들 옵티마이저나 시퀀셜하게 모델들이나 뭐 댄스 레이어나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플라튼 컴보투디 뭐 맥스 풀링 같은 것들을 일단 메모리로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CNN을 정의하는 쪽에 모델은 시퀀셜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add해서 conv 2D를 넣고 액티베이션 펑션 정의해서 넣고 맥스 풀링 넣고 자 conv 액티베이션 풀링 그렇게 한 다음에 플라튼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딱 정의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쓸 건지가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할 때 컴브를 넣을 때 그죠? 컴브를 넣을 때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죠. 트레인 쉐입 들어가고 쉐입 스테이트 들어가고 커널 사이즈 필터 커널 사이즈 뭐 스트라이드 얼마인지 그다음 패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그걸 다 여러분이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주면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계산을 해서 내가 만든 설계의 정보들이 빗나가지 않게끔만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때는 나는 펑션을 렐로 펑션을 쓸래. 렐로 펑션 만들지도 않죠. 렐로 펑션을 쓸래라고 이렇게 써주면 렐로 펑션 정의되어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렐로 펑션 이거 새로운 펑션을 쓰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의한 펑션을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알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스 풀링 할 때는 우리가 풀 사이즈를 2x2로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동작을 시키면 이런 구조가 정의가 됩니다. 모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찍어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댄스 레이어과
풀링 레이어 하나,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 컴브 레이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라미터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요? 49만 1000개. 그다음에 트레인 넘버 파라미터도 49만 1000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를 찍어볼 일이 있죠. 내가 학습을 시켰는데 잘 되나 하는 부분 확인하고 싶을 때 플랫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픽으로 써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에 대한 것을 어큐러시로 출력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케라스의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작성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에도 수월하고 간단하긴 하지만 케라스가 편리한 대신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적용해 보거나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라스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케라스 쓰기도 하고 파이토치를 쓰기도 하고 텐서플로우를 쓰기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파이토치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생태계 구성으로 봤을 때도 파이토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저 자료나 서로의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케라스도 점점 편리하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케라스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모델 핏, 그죠? 모델을 핏하게 되어 있지 않는 놈을 핏하게 만들어. 그냥 모델.pit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트레이닝이 시작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토치에 대해서 파이토치의 경우는 컨벤셔널 CN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는 알렉스넷을 예를 들고 있는데 자, 넘버 오브 클래스, 클래스 넘버는 1000가지를 구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 이닛 펑션은 슈퍼에서 상위 클래스로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레이어의 구조는 시퀀셜하게 들어가 있고 컴브 2D, 렐루, 그 다음에 LRN, 맥스플링, 컴브, 렐루, LRN, 맥스플링, 컴브, 렐루, 컴브, 렐루, 컴브, 렐루, 맥스플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의 데이터를 보면 자, 커너 사이즈는 얼마이고 스트라이드는 얼마라고 보고 패딩은 얼마로 한다라고 그냥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새로 이거 프로그램을 고친다고 했을 때 그냥 숫자만 고치면 안 되겠죠. 왜? 인풋 데이터로부터 중간 과정에서 계산되는 게 제대로 공작하게끔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트라이 에러를 통해 가지고 하면 쉽게 해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잘 설계된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은 손코딩을 해서 넣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에서 정의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히든 사이즈, 아웃 사이즈, 웨이트 이니셜라이즈,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다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필터 넘버, 필터 사이즈, 필터 패딩, 그다음에 스트라이드, 인풋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부터 불러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볼루션의 아웃풋 사이즈. 자, 컨볼루션 했을 때 아웃풋 된 결과는 앞에서 배웠죠? 인풋 마이너스 필터 사이즈 더하기 이런 계산식이 있었죠? 그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컴브의 아웃풋 사이즈를 결정하고요. 풀링 했을 때의 아웃풋 사이즈도 앞에 보시는 거 앞에서 했던 것 같이 또 수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요걸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이니셜라이즈를 하죠. 그래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W1, W2, W3가 있고 B1, B2, B3가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제로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이제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레이어스에 오더드 딕셔너리를 이용하고 레이어스 컴브 1에다가 컨볼루션을 넣어서 생성을 해서 넣고 렐루에는 렐루 펑션을 만들어서 넣고 풀링에는 풀링 할 수 있는 펑션을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인데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라고 자기가 정의해서 집어넣는 형식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라스트 레이어는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로스 값을 계산해서 다시 역전파하는 데 쓰이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레이어 구성을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앞에서 보시면 이제 predict 여기 보시면
풀링, 아핀, 렐루, 컨버션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쓰이는 프리딕트 함수를 정해야 되고 로스 펑션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리딕트는 뭐 값을 가지고서 피드 포워딩 하는 거를 계산함으로써 프리딕트 하고 있고요. 로스 계산하는 거는 프리딕트 값하고 현재 원래 관측되는 값하고 두 개 사이에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로스를 이렇게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산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 포워딩 하는 거 정의하고 백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 정의하고 그 다음에 결과 저장하는 거 정의해서 결과적 그레데이션 한번 끝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구조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개수만큼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해서 그쵸? 그러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을 정의해서 가게 되는 거죠. 포워드를 하고 이렇게 포워드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을 획기적으로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들을 가지고 실제 수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 import sys os하고 뭐 여러 가지 패스 관련된 부분도 설정하게 되고 데이터 읽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동작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정도로만 현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코드를 돌려보셔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심플 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스턴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걸 트레이너에 건 다음에 여기 트레이너에 트레인이라고 하게 되면 학습을 합니다. 여기 트레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트레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로스 값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익숙한 게 있죠. 여기 옵티마이저를 우리는 여기서는 아담을 썼네요. 그죠? 미니 배치 사이즈는 100개.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파라미터는 뭐 0.0001이라고 됐고요. 러닝 레이시죠. 0.0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서 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결과물들을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잘 학습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돌려보시면. 그래서 하나하나 까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했을 때 얘가 구조적으로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셔야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부분은 굉장히 천천히 해서 실습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중간고사 설명을 제가 좀 길게 넣으면서 수업이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13주차는 12주차와 함께 진행을 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주차 내용을 전부를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 레이어를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는 구조 때는 더 깊게 가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정보들은 점점점 더 추상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고 처음에 표현하는 놈은 컨볼루션 1이라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뭔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뭘 하냐면 엣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모양이나 약간 작은 모양이나 약간의 블럽이나 아니면 이제 외곽선 정도만 하는 게 컨볼루션 1 레이어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3 정도 되면 텍스처, 그러니까 비교적 여러 가지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학습할 수 있는 정도가 컴보 3까지 가게 되면 텍스처를 학습하게 되고요. 컴보 5 정도까지 되면 이제 오브젝트 파트, 그래서 뭐 눈, 코, 입, 뭐 자동차 바퀴, 자동차 헤드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큰 구조는 아니고 좀 작은 형태의 오브젝트 파트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이제 컴보 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컴보 8 정도, 컴보 8 정도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관계들을 인식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깊게 하면 더 추상화된 형태로 가긴 하지만 컴퓨테이션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만은 가져갈 수 없는 게 현재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NN에 대해서 부분을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느낌을 갖냐면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또한 공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을 제가 베리어스 CNN이라고 정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아주 오래전 거는 좀 차치하고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뽑아보면 르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르넷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얀 리콘이 제안했던 건데 르넷 1부터 해서 쭉 해서 시리즈별로 나온다면 의미 있는 건 르넷 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넷 5를 보면 실질적으로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 컨볼루션, 서브 샘플링, 그러니까 컨볼루션 풀링하고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가는 이 구조를 거의 뭐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의 목표 자체는 뭐냐면 이제 우체국에서 필기체를 인식하는데 이걸 썼다고 해요. 우체국에서 필기체하고 수표의 사인을 인식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통신회사들 다 큰 대기업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 우편이 주였어요. 그래서 우편을 처리하는 우체국들이 큰 역할을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돈이 되는 일은 이제 집코드 인식하고 수표 인식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플리 커넥트 네트워크 CNN을 이용해서 멀티 스테이지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었던 걸 보면 이제 커넥션 개수를 보면 약 34만 개의 커넥션과 6만 개의 프리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큰 거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난 2012년도에 나왔던 알렉스넷을 비교를 하면 얘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아지죠. 커넥션 수로 보면 6억 3천만 개의 커넥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수로는 이제 6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하자 그러면 그냥 6만 개에서 6천만 개, 그러니까 1000배가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작은 형태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게 2012년도에 큰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 당시에는 파스칼 VOC라고 하는 형태의 이미지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 성능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면서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챌린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라고 해서 ILS-VRC 또는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당시에 보였던 성능들 중에 2012년도에 있던 이 알렉스넷은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ISVS는 이제 1000개 오브젝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에 적용을 했었고 앞에 있는 핸드라이팅 레코그니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뭐 GTX 580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걸 구현을 했는데 GTX 580이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컸지만 얘가 만들었던 모델을 담기에는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GPU 2장을 이용해서 병렬화해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르넷5 대비해서 약 1000배 정도의 더 많은 파라미터와 커넥션 수를 가지고서 이 알렉스넷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알렉스넷이 공개되면서 어떤 개념들이 제한이 되냐면 드랍아웃이라는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이라는 게 이 당시에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드랍아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설명이 되고 나서 그 이유를 거의 모든 논문에 드랍아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은 지금도 아규멘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죠. 방법만 달릴 뿐이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하는 방법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버래핑 맥스플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겹치게끔 오버래핑해서 뭔가 플링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형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스트라이드 2에 2x2 맥스플링을 하는 경우보다 이제 오버래핑을 해서 스트라이드 1에 2x2 맥스플링을 하게 되면 좀 더 큰 형태의 3x3 매트릭스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은 사실은 기념비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코드를 몽땅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공개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이 논문은 이 저자는 코드를 공개함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얻기도 했었습니다. 대회 우승한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IBM에서 만들었던 아이마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스템이었죠. 근데 그것보다 얘는 그냥 GPU 두 장, 딸랑 두 장만으로 그거와 대등한 내지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걸 만들어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VGG16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VG16은 U of 옥스포드에서 만든 건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뭘 증명을 했냐면 기존에 있던 알렉스넷이 7x7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7x7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7x7 필터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3x3 필터를 3번 쓰면 7x7 필터와 동일하다라는 거 이 친구들이 증명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VGG라고 합니다.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이 이 연구실의 이름이고요. 그 VGG라고 명명을 하고 16은 16개의 레이어. 앞에 있는 알렉스넷이 7레이어인데 이거를 7x7 필터를 3x3 3개로 쪼개면서 레이어 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16개가 되고 네트워크 구조는 13개의 컴브 레이어와 플리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알렉스넷이 갖고 있던 11x11과 7x7 필터를 3x3 필터만으로 아주 심플라이즈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쓴 게 그냥 그렇게 쓰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훨씬 빨라진 거예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적어져요. 좀 아이러니컬하게 한데 7x7 필터하고 3번의 3x3 필터하고 일단 동일한 성능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증명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비선형 함수인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를 쓰고 있는데 이 렐루를 한 번 쓰는 것보다 3번 쓰는 게 전체적으로 비선형성을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친구들이 강조를 했던 거죠. 그걸 가정하에서 실험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런리니어티를 그냥 렐루 펑션 하나로 적용하기보다는 렐루 펑션을 3번에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파라미터 수를 계산해 보면 7x7 필터를 한 번 쓸 경우에 우리가 러닝 파라미터는 49개를 쓰게 되는데 3x3 필터를 3번 쓰는 경우에는 3x3x3에서 27개만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데이터량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줄었겠죠. 데이터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곱셈해주는 개수도 줄었다는 얘기하고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듀스된 메모리를 사용했고 앞에서 알렉스넷보다 훨씬 더 적은 형태의 메모리를 썼고 더 깊은 구조를 구현하는 게 비교적 쉽게 easy to implementation에서 딥퍼한 레이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거죠. 사실 7x7을 3x3으로 바꿔놨더니 좋아졌더라.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아주 그냥 러프하게 설명하면 그게 하나 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도 이 당시에는 논문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레지넷이라고 하는 건데 레지넷이라고 하는 거는 깊게 만들다 보니까 신호가 점점 소실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소실이 굉장히 많으니까 소실하는 걸 없애보자. 어떻게 소실을 없애냐? 처음에 있던 신호를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소실을 없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래 앞에 있던 내용을 신호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줘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원래 가던 신호하고 여기서 중간에 들어온 신호하고 합쳐지죠. 그래서 신호가 다시 한번 증폭됐다가 줄었다가 증폭됐다가 줄었다가 증폭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낸 게 이제 카이밍해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있을 때 이제 만든 건데 이 친구들이 이걸 만들고 이후로 다 페어 팀으로 다 옮겨갑니다. 이 페이스북 팀으로 다 옮겨가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AI 팀 중에 하나가 이제 페어 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시도 자체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말장난에 가까운 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식 자체를 우리가 HX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fx는 hx-x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 x를 이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hx는 fx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효과를 가는데 신호를
카피하면서 갈 수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갖고 있는 hx 함수인데 이거를 hx를 fx 플러스 x가 원래 x 값을 이렇게 카피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더하기니까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여기 있고 원래 이 부분을 여기 있던 기존 거를 hx를 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fx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를 원래 있는 x를 한 번 더 더해주는 형식으로 구조를 바꾼 거죠. 그렇게 만들었더니 성능이 더 딥하면서도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되면서 2015년도에 ILS VRC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이후로 카이밍에는 엄청나게 이제 날개를 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뭐 과학자로 추대되기도 했죠. 어쨌든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더 딥하게 만들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베니시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해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밝힙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때 이후로는 인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사물의 위치도 탐지하는 걸로 가보자. 이걸 이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한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후보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리전이라고 하는 걸 후보라고 하고 이 프로포저를 해서 이놈에 대해서 각각을 다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0개도 2000개도 만들게 되면 그 후보에 대해서 각각을 테스트해서 그 사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간 게 리전 프로포저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했던 게 네즈넷에 가면서 사실은 레지듀얼 넷을 가면서 리전 오브 그 CNN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내지는 기계가 후보군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비교하는 형태의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RCNN이에요. Region with CNN이라고 해서 RCNN이라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렇게 쓰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트워크로 해서 별도의 기존의 피처 맵을 뽑은 게 있으니까 이게 컨볼브드 피처에 대해 집합이라고 그랬죠. 피처 맵이라는 게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후보를 여러 가지 앵커에 따라서 이제 그 후보 영역을 추천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전체 인식하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한 번에 네트워크에다가 넣어보자 라고 했던 게 패스트 RCNN이에요. 패스트 RCNN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패스트하고 패스트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이 프로포즈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을 패스트는 별도의 네트워크로 만들었어요.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건데 뭐 이 알고리즘까지 설명하지 않고요. 별도로 만들어서 얘가 후보를 생성해주면 이 후보를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이 인식하는 쪽에다가 집어넣어주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게 패스트 RCN인 거고 패스터라고 하는 놈은 이거를 그냥 네트워크에다 내재시켜 버린 거죠. 왜냐면 이 피처맵을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얘 따로 또 피처맵 뽑아가지고 셀렉티브 서치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피처맵 뽑고 이거를 후보도 생성하고 인식에도 쓰고 다시 합쳐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패스트. 그러니까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피처맵을 한 번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패스트는 두 번 만들었어요. 기존에 아주 있던 리전 위드 RCNN, 그러니까 RCNN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이제 수작업에 가까운 형태로 했죠. 뭐냐면 슬라이드 윈도우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동해가면서 찾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리전 위드 CNN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RCNN이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네즈넷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그때마다 우리가 앵커라는 게 이제 틀인데 앵커를 달리해가면서 만드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피처맵을 한 번 만들었으면 재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니 그걸 재사용해서 여러 가지 피처를 변환해서 쓰자라고 했던 게 이제 피처 피라미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의 피처 맵을 작은 사이즈로 바꾼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더 큰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 변환되어 있는 피처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다운을 반복해가면서 필요한 사이즈로 변경해 주는 게 이제 피처 비라이드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저희가 레지듀얼 넷에서 레지듀얼한 그 커넥션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레지넷이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서 이렇게 카피해 줬다고 그러면 댄스넷은 아예 카피를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댄스하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같죠. 실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댄스하게 만들어서 성능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연구들이 계속 진행을 해서 네트워크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강의에서 써였던 CNN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변하고, 지금 설명했던 게 진실이 아니고 어느 순간 또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추상화 개념이라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그거 추상화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CNN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의미 깊은 게 이제 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2014년도에 이안 쿠팔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페이크 데이터하고 리얼 데이터 사이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보면 이 두 개의 데이터 패턴을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면 우리가 가짜로 뭔가 영상을 만들어낸 놈이 실제로 만든 놈하고 굉장히 유사했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들이 제안을 하고 증명을 했어요. 그 얘가 학습시키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기존에 이제 페이크 데이터하고 리얼 데이터 사이의 어떤 패턴을 매칭시켜서 유사하게 가는 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있었지만, 간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생성하는 쪽하고 판별하는 쪽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생성한 놈이 판별하는 놈한테 자꾸 새로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판별하는 놈이 생성한테 판단 근거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뭘 하냐면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 건데, 이제 SFG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셔서 한번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지워진 영상이 얼굴 영상에서 일부가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컨볼루션하고 디컨볼루션 하게 되면 원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좀 지워졌죠, 일부. 이 지워진 거를 가지고서 다시 생성해서 이게 원래 사진이에요. 이게 원래 사진이고, 이 지워졌던 영상을 다시 생성을 한 제너레이티드 영상인데, 두 개 사이를 보시면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거를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주죠. 그러면 내가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코가 좀 작은데 콧대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헤어 컬러가 검정색인데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해서 가면서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다양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영상을 적용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CNN 뒤에다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한 다음에 그 영역, 오브젝트 디텍션 한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추가적인 모듈을 덧붙이면 추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을 생각했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박스로 인식을 하는데, 사람이 좀 이상하네요. 박스로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형을 따서 이렇게 인식을 해보자. 가능하지 않겠냐? 즉 박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줄여가는 거죠. 일종의 뭐 여기서 줄여가는 건 아니고 필터라는 걸, 이게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썼어요.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를 씌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뽑기와 같은 거죠. 이렇게 잘라내는 형태의 것들을 해서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마스크 RCN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RCN에서 시작해서 패스 RCN, 패스 RCN, 마스크 RCN으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래 계산하는 것 자체에서 로스 펑션을 변경을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크레스와 박스, 마스크 네 가지를 다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박스를 그릴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결과 화면이에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도 좀 잘 되긴 해요. 이건 이제 LACT라고 하는 리얼타임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하는 결과물인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면 그 얼굴이나 이제 형상 끝에 약간의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픽스에 쓰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략적인 사람의 어떤 형상들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세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마스크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붙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스크 브랜치라고 하는 놈을 붙여가지고 했던 건데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키포인트를 인식할 수 있는 놈을 붙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마스크라고 하는 놈을 붙여 썼던 건데 여기다 키포인트를 더 넣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람의 주요 관절 포인트를 인식하는 형태로 모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한때는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붙였죠. 자, 여러 가지 인풋, 여러 가지 데이터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만들자.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8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어요. 우버넷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였는데 이런 것들도 시도를 했었죠. 어쨌든 무한하게 상상을 하고 상상한 만큼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점차 발전입니다. 앞에 있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좀 더 깊게 해서 성능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드는 거가 목적이었다면 뒤로 갈수록 응용 범위를 넓게 하거나 활용되어 있는 기술로 발전하도록 하는 게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된 거 가지고 실제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걸어가고 있을 때 관절 포인트들 움직임을 정확하게 해서 행동인식 쪽으로 굉장히 잘 할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인식에 바로 쓰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 좌표의 움직임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냥 데이터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인식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그래프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에요. 그래서 비싸게 들어서 뭔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잘 쓰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뭐 보시면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키포인트 디텍션이나 다 비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시면 자 색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장 한 장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지 인식하려면 여기다가 트래킹 모듈이 또 들어가야 돼요. 즉 어떤 기능을 좀 더 많이 하려 그러면 기능이 계속 붙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그 라이다를 써가지고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딥러닝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주어지면 그 영상에서 뎁스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그멘테이션이 있고 인스턴스를 뽑아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뎁스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게 이제 패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로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객체도 따고 배경하고 전경하고 다른 부분 다 따서 인식을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되고요. 심지어 여기다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도 넣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원래 이제 CNN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도 되고, 다른 것들을 좀 포함해서 예시를 들어도 됐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기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더 자세한 부분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조금 더 여담 내지는 조금 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